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들을 소개하고 있는 신지호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제 살인 사건들을 주로 해왔는데 현재 유튜브가 광고주 친화 정책이나 아동보호 콘텐츠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하는 영상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니 그래도 이 사건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정확한 날짜는 2019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미해결 사건이죠.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인데요. 사건의 잔인성이나 여파, 수사에 참여한 인원도 역대 최대였고 33년 만에 극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과 현재 어디까지 정보들이 알려져 있는지 사실 좀 급하게 준비한 면이 있어요. 시간 단위로 계속 속보가 나와서 계속 내용이 추가되고 또 수정되고 했거든요. 제가 조사한 날짜 기준으로 최대한 정보들을 모아왔고요. 현재 어디까지 알려져 있는지 정리해보고 이후에 어떻게 또 사건들이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관련 보도들이 검거했다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범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찾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는데 검거했다고 말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의아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편의상 범인이라고 부를 건데 원래는 검거하고 입증을 하는 순간부터 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범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이상 어울리는 표현은 없습니다. 범인을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약 한 달 전인 2019년 8월 9일에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의류품에서 발견했던 DNA와 현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56살의 남성 이춘재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럼 왜 그동안은 공개하지 않았냐? 경찰이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해질 만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실수가 또 없어야 될 거고요. 경찰이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차 마지막 사건인 1991년 4월 3일로부터 15년째가 되는 날 2006년 4월 2일까지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는 그동안 계속 보관되어 오고 있었으니까 꾸준히 대조해왔다면 검거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대조해서 일치하는 사람 이춘재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건 그동안 대조 작업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사건 수사라는 게 또 서류를 통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또 집단의 조직의 체계를 또 따라야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겪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이었죠. 그 전까지 언론 보도를 또 하지 말아달라는 엠바고를 내렸는데 하루 전날 채널A가 단독 보도했어요. 이 사건. 그러다 보니 채널A는 엠바고를 무시하고 단독 보도를 강행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엠바고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언론 보도를 늦추거나 금지한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규정 같은 건 없어요.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사, 기자들 간의 약속으로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 약속을 채널A가 특종 때문에 룰을 깼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요, 이건 사실 무근이에요. 경찰이 엠바고를 걸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요. 더 이상의 논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최초로 알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우리나라 경찰이 지금 일 못하는 이미지가 박혀 있어가지고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다 아무래도 전문기관이 먼저 발표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고 정확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니 또 빠르고 정확함이 생명인 언론사 입장에선 사실을 알았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채널A의
기자가 경찰 내부에 DNA 이 대조 결과를 아는 누군가와 접촉이 가능했고 그래서 경찰 발표 전에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채널A는 언론사 입장에서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워낙에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낸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알려진 대로라면 화성 사건의 범인은 B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조 과정에서 밝혀진 범인의 혈액형이 O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확실하냐는 의문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은 99%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100%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1%의 여지를 뒀다는 얘기인데 이게 1%의 확률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99%는요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이게 표현 방식이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누군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더 확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1%의 확률 틀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았지만 더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발표할 때 99.9998이나 99.9999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론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말하자면 경찰의 99% 확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범인을 찾은 건 사실이지만 이 증명 방법이 더 자세해질 여지는 남아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건 돌아와서요. 혈액형 다르지만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이야기인데 범죄 증거 분석학에서는요 혈액형보다 DNA를 더 우선하고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그 당시의 혈액형은 잘못 분석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에 B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은 조사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때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 검사했는지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 당시 조사 시스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자면 논이나 밭에서 피해자 시신이 주로 발견됐거든요. 먼지가 많은 장소라 증거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 수사가 없던 오래전 사건이라서 이 증거품을 다루는 그 예민한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었겠죠. 다른 사건들의 혈액도 같이 보관하다 보니 섞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검사 도중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많은 점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혈액 분석 기술들은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분석 기록보다 33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수사하는 기록들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수사 기법이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에 비교해봐도 절대 밀리지 않는 정도의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고요. 최첨단 시스템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 알려지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찰 발표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복역 중이에요. 이번 일과 동시에 어떤 사건으로 검거됐었는지 다시 알려지고 있는데 1994년이었습니다. 1994년 1월 13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20살이었던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둔기로 내리쳐 제압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1km 정도 떨어진 야적장은요 창고처럼 사용하지만 건물 형태가 아니라 개방된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시신을 옮겨서 유기한 혐의로 검거됐고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심,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는데 항소했겠죠. 대법원까지 가는데 여기서 계획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겁니다. 그때 만약 계획살인의 정황까지 입증됐었다면 사형 확정 났을 거고요. 1997년이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으니까 그때 만약 이춘재가 형 집행 명단에 있었다면 2010년에 재소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DNA법에 따라
이춘재라는 사람의 DNA는 수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새 단서가 나와도 대조할 사람이 없으니까 범인 못 찾았겠죠.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형제 폐지의 긍정적인 면도 좀 볼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1994년에 저지른 처제 살인 사건은 현재 밝혀져 있는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1991년 4월 3일이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이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 화성연쇄 살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성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범행 자체에서 물질적인 이득은 없어요. 이건 쾌락을 위해 벌인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범인은 절대 이 범행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해외 연쇄살인 사건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유영철, 강호선, 정남규가 그랬습니다. 범인에겐 이게 굉장히 마약 같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3년이나 멈출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춘재는 화성의 10차 사건 이후 3개월 뒤인 1991년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고 1993년에 청주로 이사했다가 다시 1년 뒤인 1994년 1월에 처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게 살인을 멈추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혼을 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밤늦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의심받으니까. 이 사이에 결혼 생활에서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까지 상습폭행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결혼을 하면서 살인을 할 수 없는 환경에 강제적으로 놓이게 됐고 이 폭력성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인으로 얻는 쾌락까지 얻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해서 3년 만에 처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 같고요. 검거되기 전까지 평소 심한 성도착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범행수법을 충분히 사용했을 법하죠. 화성연쇄 살인사건 그리고 1994년 처제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이나 범인에게서 보이는 연결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들은 DNA 대조로 밝혀진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5차, 7차, 9차 사건에 대한 자백과 현재 이 데이터가 5차, 7차, 9차와 일치합니다. 본인이 만약 인정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모두 저질렀었는지 그리고 10차 이후 검거되기 전까지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까지 알아내야겠죠. 그러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과 이춘재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사실 현재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 외에는 없어요. 화성연쇄 살인 사건 당시에 경찰이 추정한 범인과 이춘재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지역은 일치합니다. 이춘재는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근방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범행 기간에 수감 중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0년 4월에 강도와 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1991년 10월쯤에 출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10차 사건이 1991년 4월 3일에 일어났거든요. 수감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차는 범행이 불가능한 데다 전문가들은 모방범죄라는 분석도 있었죠. 10차의 혐의는 현재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춘재에겐 8차는 모방범죄로 검거가 된 사건이죠. 10차가 모방범이지만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8차, 10차를 제외한 8건의 생존자도 있었어요. 이 사건에. 미수 사건까지 더해서 총 9건의 혐의를 현재 둘 수 있는 상태인 거죠.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해 왔는데 공통되는 내용은 나이였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이다 였는데 이춘재의 나이가 현재 56이에요. 화성의 첫 사건이 1986년이니까 계산하면 첫 범행은 23살이 됩니다. 20대 초중반이에요. 프로파일링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얼추 비슷해지죠. 나이에 관해 한 가지 더 비교해보고 싶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충남도지사에 무소속으로 후보 출마한 적이 있던 김기문 행정사가 1년 전에 자신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며 재수사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후임 병사와 야간 근무를 서게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살인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나 빨간 구두를 신은 결혼을 앞둔 여성 등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엔 장난치는 줄 알고 지나갔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방송이 나왔대요. 그래서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물론 뉴스는 알고 보니까 범인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김씨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이 꽤 신빙성 있게 들려요. 이 청원 글이. 그리고 김기문 행정사가 이 이야기를 군대에서 들은 건 1992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도를 좀 계산해 볼게요. 현재 김기문 행정사의 나이는 50입니다. 이춘재가 56살이에요. 1992년 당시에 김기문 행정사 나이는 23살이고 이춘재는 29이 됩니다. 김기문 행정사가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이춘재라면 두 기수 밑으로 들어온 후임이라고 했거든요. 6살 위가 돼요. 두 기수 밑에 후임이. 흔한 상황은 이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프로파일링과 오차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프로파일링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 그래도 의심은 해볼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춘재가 1991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간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김기문 행정사가 거짓말을 했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높은 확률로 그 후임병이 장난내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살해수법을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현재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이춘재의 처제살인 사건이 유사한 방식으로 저질렀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하죠. 범인이 일정한 행동으로만 범행하기 때문에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많아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엔 더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피해자 몸에 낙서를 해놓는다든지 하는 식이에요. 먼저 이춘재가 저지른 1994년에 처제살인 사건은 어땠을까요?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깨어나니까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하고 유기했는데 발견 당시 전신에 스타킹이 묶여 있었고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화성이랑 비교해 볼게요. 우선 저는 그동안 300가지 이상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 흉기 사용 여부나 그 종류에 따라서 범인의 성격과 심리상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했는지들을 추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신 저는 관련 자격이 없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야외에서 살인이 벌어졌는데 칼에 찔렸다면 이건 의도적인 미리 계획한 살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보통 없으니까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라면 완력을 사용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노인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실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흉기가 그 집에 있는 물건이었다면 집안 침입 자체는 계획적일 수 있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따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계속해서 유사한 흉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에서 범인은 흉기를 2번 사용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졸라 살해하는 교살이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사건도 모두 피해자의 옷이나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칼을 사용한 건 2차와 9차 사건이에요. 피해자의 가슴과 등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2차와 3차 사이에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 입을 막았고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밀면서 협박했는데 흉기가 뭔지는 못 봤다고 피해자가 진술했어요. 저는 이때도 정황상 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칼날이 있는 예기 형태가 아니라 내리치는 둔기 형태였다면 둔기의 경우는 도끼나 망치, 몽둥이류의 물건인데 이런 물건은 주로 머리를 내리치려는 목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옆구리에 대고 협박할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야구방망이나 강목 종류였다면 길이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에 대기 불편했을 것이고 길이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흉기를 확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도 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사건들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범인이
칼을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칼을 이용한다는 뜻 같은데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즉 범인이 준비한 칼은 생존자의 증언을 봤을 때 어디까지나 위협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반항이 심해서 놓치거나 범행을 실패할 경우 저항 불능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찌르는 정도로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일 때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럼 이춘재가 검거된 처제 살인 사건을 볼게요. 여기서는 또 둔기를 사용했어요. 예기 형태가 아닙니다. 화성과 일치하는 흉기는 아닌 거죠. 예기에서 둔기로 바뀌었어요. 흉기가 다른 이유는요, 생각해보면 범행 상황이 달라서가 아닐까 싶은데, 화성은 범인이 범행 목적을 세웠지만 그 대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야외에 숨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불특정 누군가를 노리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처제 살인 사건은 이미 대상을 정해두고 집 안으로 유인해서 저지른 살인 사건입니다. 둔기의 종류가 뭔지는 몰라요.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둔기라고만 설명하는데 집에 있는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 물건을 사전에 준비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춘재는 이미 범인을 제압할 다른 물건을 준비해 뒀어요. 수면제를 먹였거든요. 그리고 깨어나자 둔기로 내려치긴 했지만 여기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죽은 질식사였습니다. 재판에선 계획살인의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했었죠. 인정된 건 계획 범죄까지만입니다. 그렇다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머리를 내리친 둔기는 즉흥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깨어난 처제를 제압하려는 순간 집안에 있는 둔기 형태의 무언가가 그 순간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범행 순간의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상황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흉기가 일치하진 않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처제 살인 사건의 이춘재에게 흉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됐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식은 여전하기 때문에 화성의 범인과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의 이춘재에게서 살인수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무언가를 씌운다는 겁니다. 화성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얼굴에 씌운 적이 있었는데 2번 있었어요. 살인의 추억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범인이 마치 이 수법을 여러 번 써왔던 것처럼 기억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제 살인 사건에서 비닐봉지로 얼굴을 씌운 게 비슷하죠. 피해자의 얼굴을 뭔가로 덮거나 가리는 행위는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범인이 죄책감을 느낄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죄책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라면 범인이 범행에서 드러내는 수법상의 특징이라고 볼만하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범행 수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한 가지는 피해자의 의류품을 사용해 신체를 결박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범인의 시그니처인데,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스타킹, 속옷 등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처제 살인 사건에서도 이춘재는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결박했었죠. 이게 피해자의 스타킹이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델 자체가 이춘재의 아내 것과 동일하다고 했거든요. 아마도 집에 있는 아내의 스타킹을 꺼내서 결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종합해보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어떤 여성의 의류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수법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매듭 모양에 대한 비교까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예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취재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 프로파일러인 팻 브라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 모양을 보여줬더니 아주 여성스럽게 묶었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의 범인은 어릴 적 여성에게 통제받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말도 했는데,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처제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진 찍어뒀을 겁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의 매듭 모양과 그 처제 살인 사건의 매듭을 비교해보고 아니면은 이춘재를 찾아가서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등을 좀 알아본다면은 지금의 혐의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항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뭐 시간 단위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 좀 더 명확한 범인이 확실하냐 아니냐 정도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춘재가 만약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정될 경우의 일을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 경찰은 이춘재를 3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춘재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곧 4번째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자백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완벽한 물증을 찾아내서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수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식 영장이 발부돼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입니다. 경찰 재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춘재가 경찰과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 거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3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권력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입증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2007년 12월 21일에 2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태안인법 통과되면서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살인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건데 계속해서 뭐 검거나 수사는 가능해졌지만 이것도 2000년 8월 8일 이후의 살인사건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범인이라고 인정돼도 이춘재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질 거기 때문에요. 추후 경과를 보고 새로운 내용들이 또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